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터뷰를 진행할 양혜연입니다. 오늘 라이즈 초대석은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강하나 작가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원리벌 강하나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강하나입니다. 사실 저희가 제약 바이오라고 한다면 이 산업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설명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제약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칭해서 제약 바이오라고 표현하지만 각각 다른 분야기도 하잖아요. 제약 산업과 바이오 산업. 그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존의 제약 산업이라고 하면 국내 제약 기업들이 해외에 이미 나와 있는 신약을 복제약으로 만든다든지 국내에 판권을 가져와서 내수 시장에서 약을 파는 그런 산업을 제약 산업이라고 했었다면 바이오 쪽은 좀 신기술, 그러니까 좀 신약에 쓰이는 새로운 기술이나 우리가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약품 산업을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바이오가 뭔지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약사들이 바이오 쪽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바이오 기업들도 제약 산업을 같이 하는 등 제약과 바이오의 경계선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시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근에 한국의 이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봐보면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바이오 시밀러인 것 같아요. 항상 뉴스 기사를 봐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작 바이오 시밀러가 개념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이오 약품은 이제 단백질, 항체, 아니면 이제 세포 치료제와 같이 생물학적인 제재를 기반으로 만드는 의약품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이오 약품도 결국에는 신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약품의 신약의 특허가 만료가 되면 바이오 약품의 복제약인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이오 시밀러의 경우에는 기존 화학합성 의약품의 복제인 제네릭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어찌됐든 생물 기반의 복제약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복제약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조금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릭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 바이오 시밀러다 이렇게 설명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바이오 시밀러의 장점과 한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동일한 성분 그리고 임상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입증받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로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훨씬 더 싼 값에 좋은 의약품을 더 빠르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냥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그냥 가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정부가 요즘 약가인화 정책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데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좀 한몫하겠지만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이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가 인하라고 하면은 약값이 싼 의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잖아요. 훨씬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싼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해주는 데 있어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특허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특허 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상용화가 안 된다는 점. 바이오시밀러도 결국에는 모든 임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특허 만료가 되지 않으면 임상이 다 끝난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허 부분이 약간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싸다라는 장점이 결국에는 이제 단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오리지널 의약품도 특허 만료가 되면 가격이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이오시밀러는 더 싸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에 맞춰서 더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리고 셀트리온을 보시면 대부분 유럽과 미국 파트너사를 통해서 판매를 진행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마진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앞으로의 좀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사, 그 중에서도 큰 보험사에 빠르게 등재가 되었느냐. 이제 두 번째로는 특허 만료 일자에 맞춰서 빠르게 상용화가 가능한지. 빠르게 상용화가 될수록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여태까지의 통계가 있기 때문에 빠른 상용화가 중요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바이오시밀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이오베터.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이기는 한데 성분은 동일한데 조금이라도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좋은 부분이 있는 제형 측면에서 만약에 기존 바이오의약품은 RV 제형이었다라고 했을 때 SC 제형으로 동일 성분의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게 되면 그게 이제 바이오베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이오베터까지 만드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리지널 약의 성분을 그대로 또 재현하는 걸 넘어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걸 만들어내는 게 이 바이오베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셀트리온 이야기, 국내 기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셀트리온이라고 한다면 국내 바이오시밀러 중에서는 가장 대표되는 업체인 것 같은데요. 이 셀트리온이 왜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성공했는지 그 요인과 또 앞으로 셀트리온이 해 나가야 할 도전 과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른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들 대비 조금 더 빠르게 임상을 진행했었다는 점.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다른 기업들 대비 빠르게 임상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빠른 상용화를 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었을 것이고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서 출시를 계획하고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 셀트리온을 이렇게 큰 기업으로 만들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빅파마들 혹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를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완전 퍼스트 웨이브 때 바이오시밀러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 당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조금 빠르게 진입을 했었던 것이 큰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그중에서 셀트리온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또 미국 직접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 직접 판매라고 하면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다만 여태까지 셀트리온이 지금 근 몇 년간 쌓아놨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제는 직접 판매를 하더라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이 작년에 조금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영업망이 조금씩 구축이 되면서 다양한 대형 PBM사, 보험사들의 등재를 많이 시키고 영업망이 확실해지면서 그에 따른 마진율, 레버리지가 좀 날 수 있는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바이오시밀러만 하면 또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CMO, CDMO 그리고 ADC와 같이 최근 국내 기업들이 가장 좀 영향력이 센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시작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은 그런 부분도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이오시밀러를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확실히 성장성을 이끌어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뭐 뉴스를 도배했던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면 알테오젠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과 관련해서도 기술적인 강점 그리고 앞으로 알테오젠 과연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히알루로니아제를 활용한 SC 제형, 피아주사 제형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자체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네. 저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게 경쟁 상대가 많냐 혹은 많지 않느냐인 것도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SCJ형 플랫폼 자체가 경쟁 상대가 많지 않고 지금 상용화된 SCJ형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건 할로자임밖에 없습니다. 할로자임과 같은 경우에는 특허 만료를 또 앞두고 있어요. 2027년이 특허 만료 시점이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30년 이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거기에 더불어서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머크의 키트루다와 이제 독점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만큼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머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도 이미 기업의 가치는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용화를 두 번째로 성공시킨 그런 SC형 플랫폼 기업이 됨으로써 기업의 가치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아쉬운 부분은 SCJ형 개발 기간이 이제 품목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돼요. SCJ형화가 이제 개발이 되고 아무래도 상용화가 되는 걸 고려했을 때 나중에는 결국에 특허 만료 이후에는 조금 더 알테오젠의 SC 플랫폼을 할로자임보다 선호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로자임은 특허 만료를 지금 몇 년 안 남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특허 기간이 많이 남은 알테오젠을 선호할 빅파마들이 점점 많아지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항암제 기업들이 대부분 IV제형에서 다 SC제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당연히 SC형 플랫폼 기업들에게 호재이겠지만 이뿐만 아니라 바이오 베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다 바이오 베터를 만들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니까 산도주와 같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기업인 이제 알테오젠이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바이오 시밀러의 SC제형 플랫폼 계약까지 이제 체결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항암제뿐만 아니라 뭐 특허 만료를 앞둔 빅파마들이 그런 특허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뿐만이 아니라 바이오시밀러가 이미 나와 있거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면서도 SC제형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는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SC제형은 앞으로 그냥 대부분의 IV제형을 활용한 의약품에서 많이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다 접목되는 게 이 트렌드의 중심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가님께서 IV와 SC 제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조금은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두 제형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IV는 정맥 주사를 생각하시면 되고 SC는 피하 주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IV 제형은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꽂고 있는 그런 링겔을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IV의 경우에는 투여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고 항암제의 경우에는 이제 의사들이 어느 정도 케어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좀 병동에서 쓰이는 비용이 꽤나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SC제형의 경우에는 투여 시간도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들고요. 의사들도 상대적으로 편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C제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빅파마들의 의지는 이런 투여 편의성에 있어서 조금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주입 관련된 부작용이 한 5배 정도 줄어드는 결과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냥 SC제형 자체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환자들에게도 정말 반가운 변화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부분이라도 약간의 개선이 된다면 환자들은 조금 더 이런 치료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주시면서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해 주셨거든요. 플랫폼 기술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기술일까요? 플랫폼 기술은 말 그대로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적응증이나 아니면 이제 타겟을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진짜 흔히 아는 그런 플랫폼이랑 동일한 거죠. 그 네.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적응증, 다양한 치료제, 다양한 의약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이 플랫폼만을 또 팔 수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플랫폼 보유 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인 거죠. 네, 이렇게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제는 이 제약바이오 시장 전반적인 전망,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플랫폼 제형 산업의 글로벌 경쟁 상황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휴미라의 특허 만료까지 좀 주춤하던 빅파마들의 경쟁이 한 2023년 정도부터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속적인 임상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틱스가 이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있어서 4위, 5위 정도 혹은 이제 탑티어까지 드는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형 기업들과 지속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알테오제뿐만 아니라 할로자임 또한 빅파마들과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이 SC 제형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고, 이 제형 자체에 대한 편의성 그리고 이 제형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모두 다양한 기업들과 점점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 주셨는데, 그럼 또 그 밖에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생각보다 경쟁 상대가 많이 없는 그런 기술들을 보유한 기업들이 꽤나 많아요. 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뭐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은 뭐 당연히 경쟁 상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인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 ABL 바이오, 삼성바이오틱스도 CDMO, CMO 기업으로서 경쟁 상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국내 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경쟁 상대가 적은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레퍼런스가 이미 쌓인 그런 기업들이 많다는 점이 앞으로에 있어서 성장성을 조금 주도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과 제형 기술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 지금까지 주셨는데, 네. 분명 이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맞닥뜨리게 되는 리스크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특허권 문제일 것 같아요. 특허 네.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이 제형 쪽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알테오젠이 특허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뭐 머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소송을 진행을 하기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형이나 기술적인 플랫폼에 있어서 특허 소송 이슈는 항상 있어 왔어요. 소송은 이때 이기거나 아니면 정말 최소한의 리스크만 가져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국내 기업들은 생각보다 이런 특허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 특히 네.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는 특허 시점에 맞춰서 출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 특허 소송에서 진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제형 쪽은 이제서야 이제 소송 얘기가 처음 나오고 있는 것인데, 할로자임은 어차피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고, 알테오젠이 지금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 시점이 한참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특허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알테오젠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알테오젠 역시나 특허 소송 문제를 겪었다. 그리고 네. 잘 방어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런 전략들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언급한 외사 보고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외사 보고서에서 이 특허 침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라고 이제 한 줄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게 좀 과장이 되어서 많이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머크는 그에 바로 대응을 하면서
되려 이제 소송을 먼저 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머크와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이제 할로자임이 먼저 보여준 이제 변이체 히알루로나제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이 알테오젠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요. 근데 할로자임은 사실 이 변이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야생형 히알루로니아제에 대한 특허를 유지하고 로열티 손실은 없어요. 그래서 네. 기술 연장은 어차피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고, 어차피 머크와 알테오젠의 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받게 되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허 소송이 있어서 만약에 머크가 약간의 피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알테오젠은 또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고, 알테오젠이 지금 머크와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빅파마들과 계약을 늘려나가고 레퍼런스가 쌓이고 있는 와중에 이거 하나만으로 큰 타격을 입기는 이제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올해 출시되는 키트로다 SC 제형과도 관련이 없고, 이제 머크는 이번 논쟁을 통해서 점점 특허 권리를 훨씬 더 확장해 나갈 것이고 훨씬 더 견고하게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점을 넘어서 불확실성이 점점 없어질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또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기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살짝 설명을 드렸었지만 네. ADC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항물양체 접합제라는 이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가 2020년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빅파마들과 바이오텍이 가장 많이 체결을 하는 기술 이전 계약, M&A 계약에 ADC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지기는 지금 쉽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가켄바이오라는 기업이 ADC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가장 독보적이고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상위권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리가켄바이오도 지속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ADC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ADC라는 플랫폼에 들어가는 뭐 링커, 페이로드, 아니면 이제 항체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특허권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이 ADC 기업이라고 해서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기업은 또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 이전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ADC에서 나는 뭐 A만 갖고 있어, 혹은 나는 뭐 D만 갖고 있어, 혹은 나는 이제 뭐 C만 갖고 있어. 이러니까 서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하나씩만 갖고 있다 보니.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다가갔을 때 리가켄바이오 또한 지속적인 기술 이전 계약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ADC를 하는 기업들은 다 좀 그래도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K바이오팜 정도?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제약사이면서 바이오텍인 기업 중에서 자체 신약 후보물질 단계부터 상용화 FDA 승인, 거기에 미국 직접 판매까지 성공을 시킨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속적인 영업 레버리지, 실적 성장은 계속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ADC의 뭐 넥스트 레벨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방사성의약품과 TPD 이쪽 단백질 분해 치료제에 대한 투자를 다른 기업들 대비 빠르게 추진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두 기업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네.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도 뜨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가 사실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일단 생물보안법이 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생물보안법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바이오 보안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글로벌 바이오 밸류 체인에 있어서 1등이잖아요. 네. 1등이고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중국이 계속해서 그 밸류 체인에 들어오려고 하고 이 밸류 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과는 거래를 하지 말아라 라고 적혀 있는 그런 보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책안이 발의가 된 지는 좀 됐어요. 좀 됐는데 2024년부터 이 사안이, 이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원의원 통과를 하는 등 조금 진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한 거고요.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했던 빅파마들이 꽤나 많은데 네. 이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대형 기업들인 우시그룹이나 다른 한 8개에서 9개 정도의 기업들과 거래를 하지 않게 된다면 누구와 또 그 시장을 거래를 할까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나라 세 곳이 이제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했던 빅파마들 혹은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과 거래를 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구나. 혹은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 거래 규모가 커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면서 국내 CMO 혹은 CDMO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좀 대형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대기업들 위주로 CMO, CDMO 쪽에 진출을 하려는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또한 이런 생물보안법이 많이 진전이 되는 것을 보고 CMO, CDMO 쪽에 대한 진출 의사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또 한 번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직스부터 이제 ST팜 혹은 이제 작은 기업에서는 이제 바이넥스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대기업이 롯데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이제 미국 기업이지만 SK팜테코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까지 추가가 된다면 이제 국내 자체가 아무래도 글로벌 CDMO, CMO 시장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보시는 또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께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혹시 끝으로 네. 저희 이 섹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분들께 한 네. 가지 조언 드리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부분이 더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조금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오히려 가장 큰 페이백을 해줄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돈을 잘 벌고 있거나 이미 빅파마와 계약을 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성장성이 확실하니까 이 성장 산업을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라이즈 초대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